안녕. 지구과학 선생님이야. 잘 지냈니? 선생님은 달에 갔다 왔어, 달. 여기 달에서 찍은 사진 보이지? 얘들아, 선생님도 요즘에 이제 인터넷 강의 같은 거를 보면서 이제 수업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수업 자료도 모으고 하는데 집에서 혼자 하려니까 집중력도 확실히 많이 떨어지고 막 그만 듣고 싶어가지고 막 몸을 엄청 꼬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데 그래도 꼭 참으면서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심정도 선생님이랑 좀 더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 선생님보다 오히려 더 하면 더 했겠지? 여러분들은 배워야 될 과목이 엄청 많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분명히 이 온라인 학습 기간이 여러분들 힘든 시간임에는 분명하지만 분명히 이 시간을 불평불만만 하다가는 그 손해는 오롯이 나한테 돌아와. 선생님한테도 학교한테도가 아니라 이 시기를 흘려보낸 거에 대한 대가는 내 자신이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해서 선생님 수업 받는 우리 2반, 7반, 8반 학생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수업의 장점 1번. 내 컨디션에 맞춰서 공부 계획을 조금 더 자유롭게 짤 수 있는 것도 있고 둘째, 내가 공부할 환경만 잘 조성해 놓는다면 오히려 학교보다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하지만 단점, 선생님 얼굴을 못 본다는 거 너무 아쉽죠 여러분? 저도 아쉬워요. 우리 친구들 얼굴 보면서 하면은 막 생각도 못했던 재밌는 얘기도 막 술술 나오고 하는데 모니터 보면서 혼자 얘기하려니까 선생님도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럴 때도 있어. 얼른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서 우리 더 얼굴 보면서 재밌게 수업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과 선생님은 1학기만 수업하면 끝나죠. 2학기엔 우리 못 봐요. 안녕, 미리 인사할게. 선생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모래시계에서 모래알이 떨어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은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너무 아쉽죠? 있을 때 잘하세요. 선생님을 자주 볼 때 선생님한테 잘하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해수의 표충순환 했었는데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거 하얀 A4 용지에다가 이 해류들을 내가 다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 해류들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보고 다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표층 해류들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이 표층 해류가 생기는 원인은 뭐였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 바람 때문이었지. 무역풍, 편서풍, 급동풍 이것들 때문이었단 말이야. 얘네들은 왜 생겨? 전향력이랑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적도 부근에서 공기가 상승해요. 그리고 대륙권 계면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좌우로 공기가 흩어집니다. 그리고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면 아래로 침강하고 다시 지면에 부딪혀서 좌우로 흩어지죠. 자,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극동풍으로 가. 극동풍에서는 너무 차가워져서 밀도가 커진 공기가 아래로 침강, 그리고 지표면에 부딪혀서 좌우로 흩어져. 자, 그럼 흩어지다 보면 위에서 내려온 공기와 아래에서 올라온 공기가 부딪히게 되죠. 부딪히면 갈 곳이 없으니까 위로 솟구쳐. 그리고 하늘에서 또 좌우로 흩어져. 이러면 모든 순환이 완성되지.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이렇게 세 개의 순환으로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이 헤들리 순환 여기서 전향력이 어떻게 작용하죠? 각속도, 지구가 한 바퀴 회전할 때 똑같은 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돈단 말이야. 그러면 각속도가 가장 빠른 구간은 지름이 가장 큰 적도 구간이 되겠죠. 똑같이 돌아도 북극에서는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 돌 때 적도에서는 지구 둘레 전체를 다 도는 게 되는 거죠.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빠른 게
속도가 빠른 거죠. 근데 이렇게 원형 물체에서는 그걸 각속도라고 하는데 각속도가 가장 빠른 구간은 적도 쪽. 자, 그러면 여기 30도 구간 볼까? 30도 구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네. 우리는 지금 상공에 있는 바람은 볼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바람들은 다 이렇게 지표면의 바람들이야. 자, 그럼 내려오는데 누가 더 속도가 빨라? 아래쪽의 속도가 더 빠르지. 그러니까 실제 바람은 뒤처져. 이렇게 뒤처지게 나타나는 바람이 누구다? 바로 지금 이렇게 그려진 북동무역풍이다. 자, 올라가는데 각속도가 더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올라가지. 그렇기 때문에 앞서가. 그래서 편서풍은 이렇게 동쪽으로 휘어진 모양. 서풍,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서풍은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야.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가는 바람. 극동풍도, 극동풍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외워야 되고, 이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해류들, 뭐가 있어? 북동무역풍에 의해서 북적도 해류,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남적도 해류. 얘네들이 둘 다 계속 같은 쪽으로 물을 밀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수위가 너무 높아져서 한 방에 와르르 그 반대편으로 쏟아지는 해류가 바로 적도 반류. 그리고 이제 대륙에 부딪히죠. 대륙들이 여기 호주도 있고 여기 우리나라도 있네요. 호주는 남반구에 있죠. 자, 북적도 해류랑 남적도 해류가 대륙에 부딪혀요. 그러다 보면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게 이제 쿠로시오 해류. 그리고 이제 편서풍에 영향받아서 북태평양 해류로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미국 북미 대륙에 부딪혀서 캘리포니아 해류로 내려오죠. 이렇게 순환을 만든다. 여기 알아야 되고 여기 알아야 되고 브라질 해류, 멕시코 만류 네, 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문제 하나 내볼게. 바람에 의해서 표층 해류가 만들어진다고 했어. 그러면 남극 순환 해류는 편서풍에 의한 것일까? 극동풍에 의한 것일까? 남극 순환 해류는 방향을 보면 네, 이쪽으로 이동하죠. 그걸 봤을 때 편서풍이랑 방향이 비슷하네. 극동풍이랑은 정반대네. 그러면 남극 순환 해류는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녀석이구나. 네, 이렇게 아셔야 돼요. 무조건 60도보다 밑이다. 더 아래쪽, 더 고위도다. 그러면 극동풍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이거에 관한 모의고사랑 수능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남극 순환 해류는 편서풍에 의한 것이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이거 여기가 지금 적도야. 적도에서 공기 상승해. 그리고 대륙권 계면에 부딪혀서 흩어져. 했던 거 기억나죠? 이건데 실제로는 방금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모든 높이가 균일한 게 아니라 적도 쪽은 공기가 제일 더운 곳이죠. 공기가 더우면 부피가 팽창하죠. 그래서 적도 쪽 순환 세포의 부피가 가장 크고 점점 그 부피가 줄어든다. 왜?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런 그림도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것만 봐도 실제로 이건 선생님이 지금 문제에서 가져온 건데 1번, 2번, 3번이라고 해보자. 3번은 무슨 세포? 헤들리 세포, 페렐 세포, 극세포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복습이었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진도 나갈 건데 오늘도 좀 깁니다. 여러분들이 끊으면서 쉬었다 가고 하세요. 근데 또 너무 많이 쉬면은 다시 틀기가 싫어져. 선생님도 경험해봤어. 너무 쉬면은 그냥 한 1시간, 2시간 그냥 쉬어지니까 쉴 때는 화장실만 갔다가 또 바로 키기. 자, 지금 페이지는 106페이지 피면 돼요. 106페이지. 자, 거기에 있는 중간 부분부터 볼 건데 거기 중간 부분 보면 심층 순환의 원리에 대해서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표층 순환, 비교적 깊이가 얕은 곳의 순환을 봤는데 지금부터는 바다 깊은 곳의 순환을 볼 거야. 왜 바다 깊은 곳에서 순환이 일어나냐? 아까 표층 순환은 뭐 때문에? 바람 때문에 일어난 거였죠. 그럼 바다 깊은 곳에서는 바람도 안 불고 햇빛도 없는데 도대체 뭐가
심층순환을 일으키냐? 그 원리가 중요합니다. 자, 탐구 과정. 수조에 약 20도씨의 물을 채우고 여기다 이제 종이컵을 매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얼음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나 보는 건데 그냥 얼음물이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얼음물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색소를 타서 얼음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봤어요. 자, 그리고 한 곳에서는 얼음물로만 해보고 다음 물에서는 똑같은 온도의 물인데 이번에는 소금을 타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물이 이동하나 관찰을 해봤더니 얼음물도 그렇고 소금물도 그렇고 기존의 물보다 더 아래쪽으로 가라앉더라. 자, 이렇게 가라앉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무거워서요 라고 말하면 맞을까요? 무겁다가 아니라 밀도로 얘기를 해야 정확하죠. 자, 솜 1000kg이랑 쇠 1kg이랑 누가 더 무거워요? 1000kg이 당연히 무겁죠. 근데 솜이랑 쇠랑 둘 중에 밀도는 누가 더 큰가요? 솜 말고 스티로폼으로 해보죠. 스티로폼이랑 쇠구슬이랑 바다 위에 띄워놓으면 누구만 가라앉아요? 쇠구슬만 가라앉죠. 왜? 밀도가 물보다 크니까. 그래서 이 가라앉는다 개념을 할 때는 무게 개념이 아니라 밀도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왜 밀도가 커서 가라앉느냐? 얼음물이나 소금물 둘 다 일반 물보다 밀도가 커서 가라앉는다. 얼음물은 온도가 낮을수록 밀도가 더 커지니까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심층순환의 원리다. 얼음물과 소금물이 가라앉는 곳은 실제 해양에서 침강, 가라앉는 거, 침강이 일어나는 해역에 해당하고 얼음물과 소금물이 바닥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심층해류에 해당한다. 실제 해양에서도 수온이 낮거나 차갑거나 염분이 높은 해수가 가라앉아 심해에서 이동하는 심층순환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1, 2, 3이 있는데 1번 수도에 채운 20도씨 물, 2번 얼음물, 3번 얼음물에다가 소금까지 탄 물. 셋 중에서 밀도가 가장 큰 것은 3번, 2번, 1번 밀도가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심층순환의 원리 하면 어떻게 간단한 단어로 설명하면 심층순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또 염분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열과 염분에 의한 순환이다 해서 열염순환이에요. 차가워서 가라앉는 것도 온도 차이에 의한 순환이기 때문에 열염순환에 해당합니다. 네, 바로 이게 심층순환의 원리였어요. 자, 그래서 책 제 윗부분 보면은 심층순환 아까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죠.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해류가 존재한다. 수온이 낮아지거나 염분이 높아지면 심해로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밀도차로 수온과 염분에 따른 해류이기 때문에 열염순환이라고 한다 했고요. 자, 여기 3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객관식 보기로 나오기 좋은 내용들이잖아. 그래서 꼼꼼히 잘 읽어봐야 돼. 극해역의 좁은 면적에서 차갑게 냉각된 해수는 밀도가 커져서 상대적으로 빨리 가라앉는다. 자, 근데 가라앉은 다음에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우 천천히 상승하고 매우 천천히 이동한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면은 표층해류랑 심층해류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당연히 뭐가 표층이다, 뭐가 심층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해주고 A해류, B해류라고 했는데 A해류는 B해류보다 이동 속도가 빠르다. 이런 식의 보기가 나왔단 말이야. 누가 더 빨리 움직인다? 표층해류가 속도는 더 빠르다. 가벼우니까 상대적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겠죠? 이런 것까지 이제 알아두시면 모든 보기를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그림만 한번 보세요. 이런 그림을 줘요, 문제에서. 이렇게 위도를 쭉 주고 위도 주고 수심 주고 여러분들 항상 지구과학에서는 지구과학이 아니라도 과학 탐구 문제를 풀 때는 축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축을 보면은 보통은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커지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커지죠. 수심 아래로 내려갈수록 깊어진다. 이걸 표현했고
또 문제에서 이런 수십 문제는, 바다 문제는 적도를 여기다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 적도를 주고 점점 고위도로 올라가게 문제를 줄 때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그림처럼 남극이 여기 제일 왼쪽에 있고 북극이 제일 오른쪽에 있고 이런 식의 축을 줄 때도 있고. 축을 잘 보셔야 돼요. 축으로 헷갈리게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축을 준 다음에 이렇게 해류들을 대서양의 심층순환과 염분 분포를 나타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거 보면 염분을 가지고 이 순환을 지금 구분을 하라는 거야. 여러분들 봤을 때 어떤 애들이 한 뭉터기 같으세요? 지금 보면 염분이 서로 비슷한 애들이 이쯤인 것 같고,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퍼져 있죠, 염분이. 즉 봐봐, 이 지점이랑 이 지점이랑 염분이 비슷하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대충 한 덩어리 같네. 자, 그리고 또 여기서는,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느낌이 보이죠. 그러면 염분이 비슷한 얘네들끼리 원래 한 덩어리였겠네. 자, 그렇다는 거, 한 덩어리라는 얘기는 얘는 원래 선생님이 지금 빨갛게 동그라미 친 애는 어디서 왔다? 좀 전까지만 해도 여기였다. 그리고 얘는 어디였다? 좀 전까지만 해도 여기였다. 이렇게 염분, 수온을 하나하나 다 측정을 해보는 거야. 이런 그래프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어요? 바다 위에서 연구원들이 하나하나 그 지점의 수온과 염분을 측정해서 얻어낸 그래프야. 자,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쫙 내보면 이제 이 해류들이 여기에 있던 바닷물이 어디서 온 건지를 알 수 있게 돼. 여기 있던 애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쪽에서 왔을까? 이쪽보다는 오른쪽이랑 더 비슷하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왔겠구나, 이렇게 유출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바로 수괴 분석이라는 건데, 수괴는 해수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해수 덩어리들. 수온과 염분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해수 덩어리들인데, 밀도 차이가 너무 크게 나면 바닷물도 잘 섞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물이랑 기름 같이 섞으면 잘 섞이나요? 안 섞이고 둥둥 떠있죠, 기름이. 그 이유는 뭐야? 밀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닷물도 똑같은 물이라도 밀도 차이가 너무 커버리면 오랜 시간이 지나야 서서히 섞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섞이지 않는 물 덩어리들을 수괴라고 하는데, 이 수괴의 성질을 조사하여 여기 보면 수온 염분도에 나타내면 그 기원과 이동 경로를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 쪽에서 온 해류구나, 그럼 해류들이 이런 방향으로 이동하구나,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전쟁할 때 많이 써먹었어요. 잠수함의 이동 경로에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 예시는 잠시 후에 알려줄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자, 선생님이 방금 전쟁에서 이거를 써먹었다고 했잖아. 그 얘기를 좀 들려주려고 해. 잠시만. 약간 순서가 이상하게 나오네. 자, 여기부터 볼게요. 대서양이 있고 지중해가 있어. 자, 보면 지도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죠. 대한민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그 아래 남반구에는 호주가 있고 여기에 북미, 남미 이렇게 있죠. 그리고 러시아, 중국이 있고 여기는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유럽, 아프리카는 북미, 남미하고 제일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지구는 둥그니까 유럽, 아프리카는 쭉 둥글게 돌아가면 어디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북미, 남미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릴 수 있죠. 자, 이 지브롤터 해협이라는 것은 어디 있냐면 저기 스페인, FC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가 있는 스페인, 그리고 아프리카
이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바다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엄청 짠 바다 하면서 사해 보여줬죠. 그림 사해. 여기는 염분이 굉장히 높은 바다란 말이야. 근데 한 번씩 이 대서양 바다로 이 지중해 해수가 흘러나올 때가 있어. 근데 얘는 굉장히 염분이 높은 바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표층의 대서양 해수보다는 훨씬 더 밀도가 크다. 그래서 이 지중해 해수가 넘어오면 이 단면이 어떻게 되냐? 그걸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야. 자, 여기에 지브롤터 문턱, 그러니까 언덕 같은 게 있어요. 바다 깊은 곳에. 지중해 해수가 울컥 넘어오면 이 대서양 해수, 상대적으로 밀도가 더 작은 애들보다는 밑으로, 그리고 자기보다 밀도가 더 큰 애는 그 지중해 해수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대서양 해수 중간에 끼게 돼. 이렇게 해서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바닷물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을 했다. 이거를 전쟁에서 어떻게 사용했냐면 영국군들이 여기에 있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군들이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고 싶었어. 영국 쪽으로. 그러려면 뭐 잠수함으로 가야 되는데 영국에서 잠수함이 오면 분명히 엔진 소리가 날 거다. 그래서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가만히 측정하면 잠수함이 지나가는 것을 알아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작전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잠수함의 엔진을 키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지나갈 거냐. 근데 그때 이 해류의 특성을 알아낸 거야. 그래서 잠수함이야. 선생님이 그린 빨간 게 잠수함이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부터는 시동을 안 걸어도 해류가 자동으로 이동하죠. 시동을 꺼버려. 그럼 해류가 쭉 갔다가 영국 들어갔다가 다시 시동을 꺼도 조용히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수함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이거에 관한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대요. 유보트라는 영화라는데 쌤도 본 적은 없는데 실제로 그런 2차 세계대전 때 이 해류의 흐름이 사용됐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17페이지에 12번 문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보면은 가는 대서양과 지중해 사이의 해수의 흐름을, 네, 여기죠. 나는 이 관측된 해수들의 수온과 염분을 표시를 한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덩어리가 3개야. 3개인데 A, B, C에 해당을 하겠죠. 이거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이 나 그림부터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줄게. 이 나 그림은 지금 밀도를 표시해 준 거거든. 자, 밀도 숫자들을 한번 볼게요. 1.0290. 너무 작은 숫자긴 한데 이거에 따른 차이가 엄청나게 커. 0290 뒤에만 보자. 290, 285, 280, 275.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데 수직 아래는 아니고 조금 휘어져서 이렇게 갈수록 밀도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왜 밀도는 선생님 직선이나 이렇게 수직으로 된 그래프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애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밀도는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변하지 않고 2가지 요인이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수온과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자, 보면은 수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밀도가 커지고 염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밀도가 커진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래프가 이상하게 꺾여서 나타나냐? 염분보다는 수온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염분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A, C, B 이렇게 쭉 있는데 누구의 밀도가 가장 큽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B의 밀도가 가장 크겠죠. 그 다음 중간에 있는 C, 그 다음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점박이들 누가 어떤 거에 나타내는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제일 밀도가 작은 애는 가장 이 등밀도선의 위쪽에 있는 이 점박이겠죠? 얘는 그럼 뭐야? 밀도가 가장 작은 애니까 A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얘랑 얘를 비교해볼게. 얘는 275. 얘는 275보단 크고 280보단 작아. 얘보단 이 녀석이 더 밀도가 크지. 그래서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되겠네요. A, C, B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는 굉장히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이 그림도 그렇고 이 그림도 그렇고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그림이에요. 자, 염분이 가장 높은 해수는 A다. 염분 뭐 여기 밑에 축에 다 나와 있잖아. 비교해보면 되지. 얘는 35.5인데 C는 누가 봐도 염분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이건 X. B가 C보다 밀도가 더 큰 까닭은 염분보다 수온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이다. 쌤이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야. 자, 왜 B랑 C의 염분을 봐봐. B보다는 C가 훨씬 더 염분이 높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의 밀도가 더 큰 이유는 수온이 더 낮기 때문에, 즉 염분의 영향보다는 수온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이다. C의 밀도는 대략 1.0275. 네, 여기 쭉 따라가면 이거 읽으면 되죠. 이게 바로 밀도다. 이 지점 똑같은 선 위에 있는 애들끼리는 다 어떻다? 수온 염분이 다 달라도 같은 밀도선 위에 있으면 밀도가 다 똑같은 애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해서 풀 수 있으면 돼요. 자, 넘어가서 다음 내용을 봅시다. 지금 다시 107페이지로 돌아올게요. 107페이지 아래 보면 대서양에서의 심층순환. 대서양이 어딘지 알죠? 한국, 일본, 북미, 남미, 호주, 그리고 여기 유럽, 아프리카. 그러면 한국과 미국 사이는 태평양, 미국과 유럽 사이 대서양.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태평양에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구분을 좀 잘 해야 돼.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왼쪽이 서해 바다, 오른쪽 강원도에 있는 쪽이 동해 바다잖아. 태평양에서는 이쪽이 서태평양, 이쪽이 동태평양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책에 이제 문제지에서 보는 그림을 보면 경도라는 게 여기가 이스트, 여기가 웨스트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러 왔어요. 쌤, 여기 동태평양인데 왜 여기 W 있어요? 이렇게 지도상에 나와 있는 이유는 이걸 쓸 때는 기준이 어디냐? 유럽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얘 기준으로는 여기가 서쪽, 그리고 이쪽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면 여기가 나오지. 동쪽. 그래서 그린위치 천문대 기준으로 만들어서 그래. 근데 태평양에서는 이 경도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태평양 기준으로 대한민국 있는 쪽이 서태평양, 미국 있는 쪽이 동태평양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트, 웨스트 이거 따르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있는 쪽이 서태평양, 북미 쪽이 동태평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미국과 유럽 사이가 대서양이라는 바다잖아.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 이 대서양을 쭉 단면을 잘라가지고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를 가로로 그려봤더니 바로 이렇게 나오네. 유럽, 아프리카. 자, 여기가 북극, 60 놀스, 고위도, 북반구 고위도, 여기가 남반구. 여기에 단면을 쭉 관찰을 해본 거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순환이 일어나냐. 자, 우선 남극에서 가장 밀도가 큰 해류가 제일 바다까지 심각하네요. 여기가 가장 밀도가 큰 해류인 걸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이 이름도 알아야 돼. 이거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이거 통째로 외워버려야 돼. 남극저충수다. 남극저충수. 자,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있는 애가 북대서양 심층수인데, 북대서양 심층수도 북극에서 밀도가 커져서 가라앉은 애들. 그게 바로 북대서양 심층수다. 그럼 북극에서 가라앉은 거랑 남극에서 가라앉은 거랑 누가 더 밀도가 크다? 남극에서 가라앉은 게 밀도가 더 크구나. 이렇게 그냥 표 보면서 알면 돼요. 자, 그리고 남극까지는 아니고 남반구 60도 부근에서 형성된 남극 중층수. 얘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제일 작아서 이 위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해류에 관한 문제들이 꽤 자주 나온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뭐 문제에서는 A, B, C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이름을 안 줘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 자, 대서양의 심층수는 나왔다. 그러면 제일 밀도가 큰 애는 누구다? 남극 중층수다. 잘못 말했네. 남극 저층수다. 여기 보면 밀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제일 밀도가 큰 이 부분이 바로 남극 저층수다. 그리고 중간에 북대서양 심층수다. 그 다음이 바로 남극 중층수다. 자, 이 중에서 염분이 가장 큰 애는 누구? 북대서양 심층수죠. 염분은. 그래도 밀도가 가장 큰 애는 누구? 남극 저층수죠.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이름 외워야 돼요. 네, 이거 관해서 문제 계속 나와요. 자, 여기까지 심층순환 봤는데 이 심층순환의 역할은 뭐냐? 제일 중요한 역할은 열 에너지를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위도별로 열 수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건데 제일 차가운 남극이나 북극의 해수들이 침강해서 적도 쪽으로 가잖아. 그래서 적도 쪽에 뜨거운 열을 식혀주는 거고 또 적도의 열은 여기서 남극, 북극에서 차가운 바닷물이 내려오니까 적도에 있는 물들도 또 표층에서 이동하겠죠. 뜨거운 열을 서로서로 전달해주고 이러면서 열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준다. 오케이? 자,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는 아까 방금 봤던 거야. 대서양 심층순환과 염분 분포를 나는 수계를 선생님 말대로 이렇게 또 알파벳으로 주죠. 이름 안 주고.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면 돼? 딱 보면 봐봐. 여기 축부터 항상 봐야 된다고 했잖아. 80S지. 일반적으로는 왼쪽을 북극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자, 이번에는 어디가 북극이야?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 아까랑 그림을 뒤집어 버렸네요. 자, 제일 아래까지 파고드는 애가 누구? 남극 저층수. 그 다음이 북대서양 심층수. 그 다음이 남극 중층수. 이렇게 딱 그림 보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밀도가 가장 가벼운 애는 남극 중층수. 그 다음이 북대서양 심층수. 그 다음이 남극 저층수. 구분할 수 있죠. A, B, C 중에 밀도가 가장 큰 애는 C다. 남극 저층수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밀도는 크지만 염분과 수온이 모두 높다? 수온도 더 낮고 염분도 오히려 더 낮아요. B 들렸다. 118, 지금 118페이지에 14번 하고 있어요. 심층순환을 형성하는 수계의 밀도는 표층 해수의 밀도보다 크다. 맞죠?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해석해가면서 푸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보면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심층수가 뭐에 해당하는지를 모르면 이 니은 같은 문제는 못 풀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림과 이 그림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이 그림은
여기가 미국, 아프리카, 유럽, 아프리카. 이 그림은 지금 1번 그림, 2번 그림이라고 해보면 2번 그림은 어디에서 1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의 1을 2번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 1번 그림은 여기는 남극, 여기는 북극이지. 1번 그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림을 1을 나타낸 거야. 그래서 보고 이거 뭔가 비슷한데? 여기가 대서양의 수, 여기가 대서양의 수, 여기가 지중해 수?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안 돼. 전혀 다른 그림이야. 1번 축이 뭐야? 축이 중요하지. 얘는 위도잖아. 세로. 근데 이 그림은 미국과 유럽 사이의 일을 나타낸 좌우, 경도에 관한 그림이잖아? 전혀 다른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계속 선생님이 대서양 얘기를 하고 있어. 태평양 얘기를 안 하고. 왜 태평양 얘기는 별로 안 하냐? 지금 이거 보면은 여기가 대서양, 이쪽이 태평양인데 태평양에서는 뭐 침강이 일어나는 것도 뚜렷하지 않죠. 지금 까만색 동그라미가 침강 지역, 하얀 동그라미가 용승 지역인데 태평양에서는 아예 까만 동그라미가 없죠. 즉 침강이 일어나는 곳이 없다. 그런데 대서양에서는 침강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침강에 의해서 깊은 심층 해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태평양은 없죠. 자, 그 이유는 대서양이 훨씬 더 염분이 크고 밀도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층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태평양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다 대서양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문제에서도. 자, 그 차이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거에 관한 이제 비교하는 문제도 꽤 나와요. 이제 어떤 곳이 침강한다, 용승한다 이런 얘기를 안 주고 근데 여러분들은 아, 태평양에서는 침강이 일어나지 않는구나를 미리 알고 있으면 이 B가 침강인지 용승인지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A 해역에서는 해수의 침강이, B 해역에서는 해수의 용승이 일어난다. 근데 B는 딱 봐도 태평양, 얘는 대서양. 태평양에서는 침강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B에서는 침강 아니겠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는데 그냥 이거 봐도 A 지점은 지금 하얀 게 표층해류고 회색이 심층해류인데 표층해류가 심층해류로 바뀌었죠? 이거 뭐야? 침강이지. B 지점은 심층해류가 표층해류로 바뀌었네? 용승이다. 용승은 뭐냐? 깊이 있던 바닷물이 위로 올라오는 거. 침강의 바닷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문제도 나와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 해볼게. 표층순환과 심층순환 구분하는 게 나와요. 가끔씩. 표층순환은 왜 생긴다? 바람 플러스 전향력 깊이 들어가면. 심층순환은 왜 생긴다? 온도와 염분에 의해서, 즉 열염순환 때문이다. 이동 속도는 누가 더 빠르다? 밀도가 가벼운, 밀도가 작은 표층순환이 더 빠르다. 심층순환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16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16번 보세요. 이건 어디 페이지에 나와 있지? 111페이지 16번이에요. 자, 이 그림 쌤이 왜 가져왔냐면 방금 같은 경우는 뭐가 표층순환이고 뭐가 심층순환이다 이렇게 딱 줬는데 여기서는 뭐가 표층순환이고 뭐가 심층순환인지를 안 줬어. 그리고 그걸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냈단 말이야. 어떻게 구분할까? 연한 회색이랑 진한 회색 중에 뭐가 표층해류고 뭐가 심층해류일까?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류를 생각해보면 돼. 자, 지금 남미 쪽 찾아볼까요? 우리나라고. 여기가 남미네. 자, 남미에서는 어떤 남미 여기 찾아보자. 여기가 북미, 여기가 남미. 남미의 오른쪽에서는 네, 아래로 침강하는 브라질 해류가 생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서 똑같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게 바로 표층 해류가 되겠지. 반대 방향을 올라가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해류의 흐름이 아니지. 그건 뭐다? 심층 해류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그림 한번 보면서 네, 표층 해류, 심층 해류 이거 구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서 나머지 문제도 한번 잘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117페이지 11번. 이것도 북대서양 표층순환의 모습. 이걸 가지고도 이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고, 이런 예시들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은 이제 120페이지. 완전히 이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자, 지금까지는 표층해류, 심층해류, 이런 큰 흐름을 봤었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어디로 이동하나, 그걸 볼 건데, 에크만 수송이라는 개념을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에크만 수송은 바람이 부는 방향에 의해서 바람과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 바닷물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향력 때문에 이 바람에, 자, 항상 어디서가 중요해? 북반구에서는 바람의 오른쪽으로 바닷물들이 이동하더라. 자, 바다 표면에서는 얼마나 오른쪽으로? 45도 기울어진 오른쪽으로 바닷물이 이동하더라. 해수의 이동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그 각도가 점점 더 커져. 지금 이거를 아주 잘 표현한 그림이네. 자, 바람이 이렇게 이동할 때 표면에서는 45도 기울어지고 점점 깊어질수록 더 많이 각도가 커져서 제일 깊어지면 어디까지 각도가 커지냐? 이 바람과 완전히 정반대가 될 때까지 바닷물의 흐름이 달라진다. 그래서 바람과 완전히 정반대의 흐름이 될 때, 여기서부터 표면에서부터 정반대가 될 때까지의 깊이를 바로 에크만층이라고 해요. 에크만층. 자, 뭐 때문에? 전향력 때문에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편향돼서 흐른다. 근데 쌤, 우리 표층해류 할 때 북동무역풍 때문에 바닷물 그 흐름 따라서 이렇게 간다고 하고 그 편서풍 때문에 바닷물 휘어진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것도 맞는데, 자, 그거에 아주 좁은 범위를 보면 이 에크만 수송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사실 에크만 수송에서도 더 개념을 추가하면 그 표층 해류까지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G2에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는 에크만 수송은 에크만 수송이고, 표층 해류는 표층 해류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에 훨씬 수월합니다. 자, 에크만 수송이 이런 거다. 자,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휘어진다. 그러면 또 남반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또 반대겠죠. 남반구에서는 바람이 위로 가면 바람의 어디 방향으로? 왼쪽 45도로 해수가 이동한다. 이렇게 점점 더. 북반구랑 남반구가 다 반대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용승과 침강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까도 몇 번 이 단어가 제시가 됐지만 용승은 아래에 있던 바닷물이 위로 올라오는 현상, 심층의 찬 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오는 현상이 바로 용승이고, 침강은 위에 있던 해수가 아래로 심층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바로 침강이야. 자, 그러면 용승이라는 것은 대체 왜 일어나냐?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북반구 연안에서 일어나는 용승과 침강.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남풍이죠. 바람이 이렇게 남풍이 불면 에크만 수송은 어디로 일어난다? 자, 여기 보면 표면에선 45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각도가 커져서 정반대가 될 때까지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거의 모든 평균을 내보면 전체적으로 바닷물은 어디로 이동하냐?
이 바람의 90도 각도인 오른쪽으로 바닷물이 이동하더라. 평균적인 흐름은. 자, 그러면 남풍이 불 때 평균적인 에크만 수송은 어디로? 바람의 오른쪽으로. 그러면 바닷물들이, 멀쩡히 있던 바닷물들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 버렸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은 텅텅텅텅 비죠. 여러분도 이거 해보세요. 세면대에서 물을 가득 채워놓고 손바닥으로 물을 눌러봐. 지그시. 그러면 처음에는 이 물이 가라앉는가 싶더니 손바닥 떼도 가라앉나요? 아니죠. 주변에 있던 다른 물들이 금방 채워서 다시 평균 해수면을 만들려고 하죠. 똑같아요. 여기서도 에크만 수송 때문에 오른쪽으로 바닷물들이 빠져나가 버리면 아래에 있던 물들이 여기를 채워주러 올라와요. 그래서 바로 용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북풍이 불어와요.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여기 수면이 높아지겠네요. 그렇게 되면 한쪽이 높아졌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아래로 다시 내려가려고 하겠죠. 그게 바로 침강이다. 보면은 북반구랑 남반구가 경향이 좀 다른데, 자, 북반구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 그럼 여기로 용승. 자, 북풍이 불면 이쪽으로, 여기만 수면이 높아져? 침강. 자, 남반구에서는 어떻게 될까? 반대지. 이렇게 갈 때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죠. 여기서 침강이 일어나고, 여기서도 얘의 왼쪽이니까 이번엔 이 경우에 용승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북반구랑 남반구 비교해서 잘 알아둬야 되고, 또 적도에서도 용승이 일어나는데, 자,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가 계속 이쪽으로 바닷물을 보내죠. 그리고 얘네들이 바닷물을 보내니까 상대적으로 바닷물이 부족한 지역에 나타나. 그러면 바로 이 지점으로 용승이 일어난다. 그게 바로 적도 용승이다. 네. 자, 이거 적도 용승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보면, 자, 무역풍. 이렇게 불죠. 남동무역풍. 이렇게 불어. 자, 북반구에서는 바람의 오른쪽으로 에크만 수송, 오른쪽으로 에크만 수송, 오른쪽으로 에크만 수송. 남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에크만, 왼쪽으로. 그러면 좌우로 흩어져 버리지. 얘는 이쪽, 얘는 이쪽. 비어버리죠. 그래서 비어버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난다. 그거를 지금 표현한 그림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도 용승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 고기압, 저기압. 우리 예전에 했던 거 생각나죠? 고기압일 때는 오른손 엄지를 아래로,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죠? 그림이 좀 이상하네. 그리고 저기압일 때는 공기들이 상승해, 상승기류야. 그럼 나머지 내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 자, 그러면 고기압일 때는 바람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만약에 바다 위에 고기압성 바람이 생겼다. 그러면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에크만 하다 보니까 고기압의 중심으로 바닷물이 모이게 되죠. 그럼 바닷물의 수면이 높아지게 되죠. 그럴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주변보다 높으니까 아래로 떨어져 침강이 일어난다. 자, 그리고 저기압일 때는 반대죠. 또 저기압일 때는 반대로 돌아가는데, 진행 방향 오른쪽, 진행 방향 오른쪽. 이렇게 되면 여기 가운데에서는 텅텅 비어버리죠. 여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난다. 이렇게 고기압, 저기압에 의해서도 침강과 용승이 생긴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남풍이 분다. 자, 북태평양 기단 생각나죠? 겨울철에는 어떤 기단의 영향을 받아?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북쪽에서 오는 북풍을 받고,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남쪽에서 오는 남풍을 받는데,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 자, 우리나라는 오른쪽으로 에크만 수송. 그럼 여름에
서해랑 동해를 비교해보자. 서해, 동해. 서해에서는 침강이 일어나 용승이 일어나. 침강이 일어나. 동해에서는 있던 바닷물 빠져나가 버리지. 용승이 일어나. 자, 겨울철 보자. 북풍 불어버려.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진행 방향의 오른쪽. 자, 겨울에는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나? 용승이 일어나. 여기 침강이 일어나. 이렇게 네, 우리나라도 애큼한 수송이 일어나기 때문에 침강과 용승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층 해류랑 연관지어서도 어디서 용승이 일어나는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 캘리포니아 해류 볼까요? 이쪽으로 가네요. 진행 방향의 오른쪽. 오른쪽 가면 여기서도 용승이 일어날 거고. 페루에르도. 페루에르는 남반구잖아. 그러면 무역풍에 남동무역풍에 보니까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애큼한 수송. 여기서는 용승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표층 해류, 표층 바람과 연관지어서도 용승 침강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128페이지. 1번 봅시다. 자, 얘는 바람의 방향의 오른쪽으로 해수가 이동했어. 이러면 북반구야, 남반구야? 북반구지. 자, 해수면의 높이는 A 해역이 B 해역보다 높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근데 바닷물이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수면이 이렇게 높아지겠죠? 여기는 텅텅 비겠죠? 네, A가 더 높은 거 맞죠? 영양염류랑 용존 산소 누가 더 많아? 차가운 바닷물 심층수에서 더 많아. A보다는 용승이 일어나는 B에서 영양염류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 하나 조금 더 해줘야 될 게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설명을 꼭 해줘야 돼. 침강이 일어날 때, 용승이 일어날 때 수온약층이 어떻게 변하냐. 자, 수온약층은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따뜻한 물과 차가운 바닷물의 경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표층에서 침강이 일어난다. 따뜻한 바닷물이 아래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온약층의 깊이가 깊어지게 돼. 자, 그리고 용승이 일어나면 아래에 있던 차가운 물이 위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수온약층의 깊이가 얕아지게 돼. 이거 구분 잘해야 돼. 침강이 일어나면 수온약층이 깊어진다. 용승이 일어나면 차가운 물이 올라오면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의 경계가 더 위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수온약층의 깊이가 얕아진다. 이거 관련된 문제도 여러분들 풀다 보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자, 128페이지에 2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가는 고기압성 바람, 나는 저기압성 바람이네요. 자, 고기압성 바람에서는 진행 방향이 오른쪽. 자, 한 곳에 모이네, 수렴하네. 그럼 여기서는 아래로 떨어지고 싶어 하겠지. 침강. 자, 여기서는 진행 방향 오른쪽. 자, 선생님이 지금 오른쪽으로 하는 데에는 어떤 단서가 있기 때문에 북반구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도 잘 알으셔야 돼요. 용승. 가는 고기압성 바람이다. 가에서 표층 해수에 용승이 일어난다. 아니다. 침강이다. 나와 같은 해양에서는 서늘한 날씨가 나타난다. 맞아요. 왜? 용승은 아래에 있던 차가운 바닷물이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주변 공기도 서늘해진다. 상대적으로 기온을 낮게 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3번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여러분들 128페이지 6번도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 이거는 엘니뇨와 라니냐에 관한 문제니까 이거는 다음 내용을 배우면 여러분들 풀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학교에 나와서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내용 중에 111페이지 16번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해류를 좀 잠깐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 이거 자세히 살펴보고 선생님이 이 풀이는 여러분들 학교 나왔을 때 다른 문제풀이랑 같이 더 자세하게 해줄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만나요. 네, 안녕.